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8세 여성입니다. 현재는 하던 일에서 은퇴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밥 챙겨줘야 할 남편도 없고 속썩일 자식도 없이 오롯이 저 혼자만 살다 보니 주변에서는 세상 제일 가는 편한 팔자라고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네요. 저라고 처음부터 혈혈단신으로 산 건 아니었죠. 어쩌다 보니 남편, 자식과의 인연이 박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연 채널에서 가족들끼리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하면서도 부대끼고 사는 얘기를 들을 때면 때때로 부럽더군요. 제 곁에는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제 청춘을 바쳐 금쪽같이 키웠던 자식을 이 악물고 손절한 제 사연 좀 들어보시겠어요? 누구나 살면서 깊은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잖아요. 저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친정 부모님 두 분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 부재에 늘 힘들어하며 살았어요. 다행히 고모와 고모부, 사촌들이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살았지만 제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은 어떻게든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영향은 성인이 돼서도 영향이 있었어요. 결혼을 빨리 해서 저만의 가족을 가지고 싶었고 20대 초반에 섣부르게 한 첫 번째 결혼은 결국 반년 만에 이혼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은 늘 애정결핍에 시달리게 했고 이혼을 하고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사촌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민아,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야? 벌써 3개월이 넘었어. 네가 무슨 쑥이랑 마늘 먹고 사람 되려고 하는 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조상이 운명인가 봐. 난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 나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바쁘다면서 뭐하러 여기까지 행차했어? 우리 엄마가 너 인간꼴 아니라면서 물건이면 어떻게든 손봐서 햇빛 쨍한 날 빨랫줄에 걸고 싶다 하시더라. 두 밑에 다크서클하며 페인이 다 됐네. 이혼했다고 네 인생 조질 거야? 정신 차려 입고 사. 그냥 이대로 살래. 다 필요 없어. 내가 망가지든 못 살든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말도 그따위로 한다. 아직 창창한 청춘 그렇게 낭비하면 돼? 그러지 말고 내일 좀 도와줘. 고시원 4개 돌리니까 힘들어 죽겠다. 네가 하나 맡아줘. 뭔 소리야. 직장만 다니던 내가 무슨 고시원을 맡아. 너 일 꼼꼼하게 하고 한다 하면 하는 애니까 관리 일 좀 해달라는 말이야. 직장 때 다닐 때 받았던 정도는 챙겨줄게. 언니, 나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더는 안 시달리고 싶다고. 네가 일할 고시원 오래 일한 총무랑 밥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는 곳이야. 그냥 하루에 한 번 가고 직원들 관리나 하면 되니까 걱정 마. 나 좀 살려주는 셈 치고 도와줘.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면서 집에만 있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사촌 언니가 고시원 관리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당시 사촌 언니가 서울 대학가의 고시원 4군데를 동시에 운영했었는데 그중 한 곳을 저에게 맡아보라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반 직장만 다녀본 제가 관리 일을 어떻게 하냐며 거절을 했는데 사촌 언니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며 자기를 도운다 생각하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고종사촌간으로 어릴 적 고모가 저를 거두어 키우면서 친자매 같은 사이였기에 언니 말대로 도와줄 겸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맡은 고시원은 5층 건물에서 3, 4층을 쓰고 있었고 남녀가 따로 각층을 사용하는 구조였어요. 소규모의 고시원이었지만 머무는 사람은 30명 가까이 됐고 저와 총무, 청소 아줌마 3명의 직원이 운영하기에는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새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냐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사촌 언니에게 힘들다는 앓는 소리를 했더니 언니가 고시원 총무가 5년째 일을 도맡아 했다며 모든 그분과 상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시원 총무가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덩치도 작고 마른 남자는 첫 인사 때 말을 해보니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일을 하면 허투루 하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시원 운영할 때 도움도 많이 받고 연락이나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희 둘은 자연스레 친해졌어요. 하루는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됐는데 나이도 또래이고 여러 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 것도 비슷했어요. 말 그대로 말이 통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이혼하셨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5년 정도 됐어요. 아들까지 낳았었는데 바람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진짜 공감이 가네요. 바람은 한 번 피면 그들이 답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혼 사유도 비슷하고요. 그래도 사장님은 애는 없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막 입학한 아들 녀석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있으시구나.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려고 많이 힘들었겠네요? 다행히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계시고 저는 고시 공부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고시원 총무일 빼고는 전부 노가다지만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사법고시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일까지 해요? 자식이 있으니 그렇죠. 아니면 저도 그냥 어디 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마트 배달일, 고시원 총무, 대리운전, 가끔 아는 선배들 사무실 일 정도를 하고 있네요. 고시원 운영한다며 힘들다고 징징거렸던 과거의 제가 부끄럽네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 진짜 못난 놈이에요. 존경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법고시만 7번 떨어진 놈인걸요. 그 정도면 인생 실패자죠. 저와 남편은 힘들 때 만나 둘 다 초혼했던 걸 알게 됐고 과부 호라비의 인연으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위로하다 보니 어느새 부부로 살게 됐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보니 재혼할 남편은 8살 난 아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이가 저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어쩌나는 걱정이 앞선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아들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고 했지만 처음 소개받자마자 남편과 똑 닮은 모습에 저는 아이와 사랑에 빠져버렸죠. 순수하고 똘망똘망한 아이의 눈을 보고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의 재혼에 고모와 사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남편을 고시원 총무로 5년간 봐왔던 둘째 사촌 언니가 남편의 됨됨이를 보증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미뤄줬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형편도 안 좋고 두 번째 결혼이었기에 불어 식은 안 올리고 제가 남편네 집에 합가를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도 남편은 사법고시를 포기하지 못했고 마트 배달, 대리운전, 고시원 일도 계속 했더랬죠. 남편과 결혼하고 같이 살았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끔 가족 서로가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무뚝뚝하기는 해도 정이 많은 분이었고 무엇보다 아이 없이 시집 와서 손주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저를 엄청 예뻐하셨죠. 남편도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정이 깊은 분이라 나만의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저를 어색해하고 관찰하는 듯 했지만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결혼 3년 차가 됐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시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소 일하는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랬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마트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다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후더라고요. 세상이 판을 짜고 제가 행복해지는 걸 막기라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신을 하시고 아들은 충격에 울기만 하고 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남편 장례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저는 이 악물고 슬픔을 참고 남편이 떠난 뒷수습을 했어요.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3일 밤낮을 오열하며 비탄에 빠져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국을 끓여주며 한마디 하셨어요. 끼니도 거르고 울기만 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 네 몸도 챙기고 이제는 살 궁리를 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요새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어머님이 힘드셨죠? 아가, 나도 30대 중반에 너희 시애비 잃어받기에 지금 내 슬픔 잘 안다. 비록 나는 손주까지 낳고 어딜 가냐며 죽어도 그 집안 사람이라고 시댁에서 놔주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살았다만 너는 경우가 다르지 않니? 우리 괴념치 말고 새 출발하려무나.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머님이랑 종수만 두고 이 집을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종수를 낳은 친애미도 아니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 너 보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할 수 있겠니? 발목 잡을 생각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 나갈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남편이 있든 없든 어머님과 종수는 제 가족이고요. 시민아, 네가 우리 놔두고 새 출발한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잘 생각해보거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이 상한 제 얼굴을 안쓰럽게 보시더니 결혼하고 3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저보고 그냥 떠나라고 하시더군요. 슬픔에 빠져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여기며 제 앞날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러고 며칠 뒤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짐을 싸서 출근을 하려는데 아들이 내복바람으로 쫓아나오며 제 옷자락을 놔주지 않고 울더라고요. 아줌마, 어디 가요? 저랑 할머니 놔두고 어디 멀리 가려고 그러죠? 종수야, 아니야. 아줌마 오늘부터 다시 일 출근해야 해서 나가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큰 가방을 들고 나가요? 아줌마, 저랑 할머니 버리지 마세요. 종수야, 아이고, 야가 왜 그럴까? 출근한대잖아. 그리고 멀리 가면 어때? 그건 아줌마 마음이지. 싫어요. 나는 아줌마가 우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없고 아줌마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엉엉 울면서 저보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그 모습이 저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처받은 모습과 똑 닮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는 아이를 달래면서 오늘 출근은 해야 한다며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집을 나서는데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새삼 저 아이가 얼마 전 아빠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도 있었고 저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이 집을 떠나면 몸 관절이 안 좋아 일도 못하는 시어머니와 아직 어린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더니 끔찍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자식과 시모를 제 가족으로 삼고 평생 같이 산다고 그들 앞에서 맹세를 했더랬죠. 막상 같이 살겠다고 말은 했지만 시어머니 아들 저까지 껴살리려고 하니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더군요. 영세한 고시원 관리 일을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이 같은 돈을 벌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저 혼자 벌려니 고시원 일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오전 중으로는 고시원 일을, 오후 저녁에는 식당 서빙과 설거지 일을 병행했네요. 매일 일에 치여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시어머니도 일을 훌쩍 넘으셨고요. 그때는 재정난으로 고시원도 다른 곳과 병합하며 문을 닫게 되었고, 식당 일과 보험 영업일, 마트 계산원 일까지 하면서도 하루에도 서너 개 일을 해가면서 시어머니 아들을 부양했더랬죠. 당시 저를 친자식처럼 키웠던 고모가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몇 개 일을 하는 저를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하루는 저만 따로 집으로 불러 보양식을 먹이시더군요. 너 이제 40이야. 예전에 20대, 30대랑 체력이 같은 줄 알아? 알죠. 2년 전부터 챙겨 먹는 영양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걸요? 내 생각하는 건 우리 고모님밖에 없네. 그걸 아는 녀석이 와서 몸보신하러 가라고 하면 바쁘다고 딱 거절을 하냐? 얼굴 보기가 대통령님보다 더 귀해. 아직도 하루에 일 몇 개씩 하는 거요? 일 좀 줄여. 덜 먹고 덜 쓰면 되잖아. 이제 종수 중2고 곧 고등학교, 대학교 갈 건데 돈 모아놔야죠. 시어머니 관절 수술도 해드려야 하고 돈 들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네 몸은 누가 챙겨주고 알아줘? 너도 귀한 사람이야. 네 핏줄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다 퍼주고 희생한다고 누가 표창장 준다든? 내가 없으면 내일 당장 떼거리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떡해요. 이제 내 가족인데. 지난 4년간 똑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요? 이젠 포기하라니까. 네가 내 조카를 떠나서 자식 같은 녀석인데 내가 어떻게 그만둬. 고등학교 가면 반 성인이고 네 남편 돈 모아둔 거 있다며. 그거 주고 그 집에서 나와. 으이그, 고모도 참 그 고운 얼굴 주름 늘라. 그만 걱정하세요.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기나 그 아들놈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도 많고 사춘기라 속썩인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아니고 사춘기 남의 애를 처녀인 네가 어떻게 키운다고 그 고생을 하냐고. 고모는 제가 재혼을 할 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어요. 고생길이 훤하다고요. 갓난쟁이 남의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하물며 눈치가 빤한 큰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우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도 제가 그 집안 식구들과 같이 살고 몸을 축내면서까지 부양을 하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리고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커가면서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고모에게 의논을 하자 그때마다 고모는 사서 고생한다며 늘 잔소리를 하셨었고요. 사실 그때쯤 아들 중학교 학부모 면담이나 모임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학교를 몇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할매가 왜 학교 오냐면서 부끄러워했다는 시어머니의 푸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매일 일을 해야 했기에 시어머니가 아들의 전반적 케어를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왔나 보다 싶어서 하루는 제가 따로 아들을 불러 물어봤어요. 종수야, 할머니한테 다음 학부모 면담 때 오지 말라고 했어?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저는 사람들이 부모 없는 아이라고 말하는 게 싫어요. 할머니가 학교 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그럼 제가 고아라는 걸 전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왜 고아야? 이렇게 가족의 버젓이 옆에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없는 건 맞잖아요. 이상하게 부모 없다고 하면 낯잡아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무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하면 상처받으셔. 앞으로 내가 학부모 면담 가줄까? 진짜요? 아줌마가 학교 와주시는 거예요? 너만 괜찮다면. 새엄마지만 난 네 엄마니까. 사실 내가 학교에 학부모로 가면 네가 싫어할까봐 여태 못 간 것도 있었거든.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가 학교에 와줬으면 했어요. 진짜 오시는 거죠? 약속해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일인데. 아들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그럼 앞으로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나는 네가 엄마라고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듣기만 해도 좋다. 종서 엄마. 사춘기 아들에게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남들 시선이 의식되고 부끄러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생각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항상 아들과는 넘지 못할 선이 존재하는 것만 같았고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더 조심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이는 저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학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줄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아들이 저를 아줌마에서 엄마라고 불러준 후부터 저희의 사이는 점차 더 가까워졌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도 늘 아이는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성년을 맞이하기 직전 그 추운 겨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과 제 사이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더랬죠. 시어머니는 평소 혈압이 높고 지병은 있으셨지만 건강하던 분이었기에 하룻밤에 세상을 떠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은 할머니를 엄마같이 저를 아빠같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특히 유일한 피부치인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심했던 터라 그 여파가 상당했어요.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곁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네요. 엄마, 저 이번에 아빠가 다니던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사립대라서 학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건 걱정 마. 너희 아빠가 네 앞으로 아기일 때부터 들어놓은 적금이랑 내가 모아둔 돈 있어. 등록금이랑 4년 학비는 될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제가 최대한 장학금 타볼게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 바로 준비하려고요. 종수야, 너무 장하구나. 아빠랑 할머니가 너 대학 합격한 거 알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러시겠죠? 갑자기 그분들 얘기하니까 오늘따라 더 보고 싶나요? 세상을 떠났지만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늘 너를 챙겨주실 거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 이번에 기숙사도 신청해서 아예 학교 다니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준비할까 해요. 짐은 다다음 주쯤 친구랑 같이 옮기려고요. 이제 잠시 이별이네. 우리가 같이 산 지 10년이 넘어서인가 벌써부터 쓸쓸하게 느껴지네. 도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해야 해. 알지? 아들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고민도 않고 법대에 진학했어요. 남편을 닮아 머리가 좋더니 남편과 같은 대학 동문이 됐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장해서 제가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차려놨더니 아들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기쁨에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보였어요. 아마 먼저 떠난 가족들이 생각이 났던 거겠죠. 그러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 합격이 목표라고 했어요. 자신의 아빠가 8년 넘게 사법고시 합격을 못했던 걸 보고 빠른 합격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 것도 있었고 곧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세상에 혼자 남았지만 어떻게든 기특하게 자기 앞길을 닦는 아들을 보니 저만은 꼭 아들 곁에 남아주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저의 모습을 받기에 더 도와주고 싶고 놓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입학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고 그 후 기념일이나 명절이 되면 제가 사는 집으로 오곤 했어요. 자기 아빠,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이었으니 친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겠죠. 아이가 성인이 되었고 가족 품을 떠나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빈자리가 크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고시 공부한다고 바쁜 아들이 1년에 3-4번 본가를 찾아오면
저에게는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귀한 시간마저도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지만요. 몇 년 뒤 아들이 27살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을 때였어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한 자신의 10년대로 고시에 합격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한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뿌듯해하던 것도 잠시. 아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 차도 필요하고 돈이 몇천만 원 필요한데 구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말대로 변호사 일도 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지만 당시 제가 아들 고시 뒷바라지 한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줬기에 더는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런 큰 돈은 내 능력으로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더니 아들은 엄청 실망하고 좌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아들이 돈 얘기나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어떻게든 해줬었거든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며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한 후로 저와 아들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저는 아들에게 돈을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연락하기 힘들었고 아들은 바빠서인지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화를 해도 아들과 연락이 바로바로 되지 않았고 아들 얼굴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저는 50대가 되었고 당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15층 정도 되는 큰 빌딩이었고 복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었죠. 일을 한 지도 5년 가까이 되고 최고참이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이라도 되라고 건물 계단을 통해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4층 정도에 어떤 노신사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가쁜 숨을 내뱉는 분을 보고 놀라서 나름의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휴대폰에 있는 노신사분의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환자가 나름 의식이 돌아오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쯤 가족들이 병원에 왔더군요. 저는 청소 일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병원에 와 있었던 차라 가벼운 인사만 하고 다시 직장에 일을 하러 갔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일하는 청소부 사무실에 그 노신사와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줘서 심장마비 상태까지 가지 않았다며 생명이 은인이라고 했어요. 특히 옆에 딸로 보이는 아가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기에 저도 따라 울컥했네요. 가끔 건물에서 뵌 적이 있는 분인 건 알았지만 저희 건물 청소 일을 장기간 해주셨었군요. 제가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를 안 해주시고 긴급하게 병원에 이송을 안 됐다면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응당히 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서 늘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버릇이 있었네요. 저런, 제가 운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드리고 사례를 하고 싶어 가족들과 찾아뵈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이 건물 청소를 하면서 복지도 좋았고 단 한 번도 월급 미뤄진 적 없었기에 자식 뒷바라지도 하고 여태 잘 살았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도 저희 고마움이 너무 커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해드리고 싶네요. 언제든 제게 연락 주세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노신사분은 알고 봤더니 저희 건물주였고 제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들어주겠으니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쓰러진 노신사분을 봤을 때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두 번째 남편의 사고가 떠올랐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그저 도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사례를 말씀하셨을 때 바로 거절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후에 제 월급이 오르고 청소부들 처우가 좋아진 걸 보면 그 덕을 보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다시 청소 일을 하러 건물에 출근을 한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다 눈을 떴더니 제가 병원에 있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목 편도에 문제가 생겼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평소 피곤하면 목이 붓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기는 했는데 그저 목감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망가져서 면역력이 바닥이고 편도염이 심각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니 충격이 컸어요. 세균감염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실에서 나왔는데 아들이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거의 몇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아는 지인분 소개로 로펌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고 일이 바빠서 한동안 볼 수 없었다는 메시지만 저에게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바쁘다는 아들이 눈앞에 있으니 제가 놀랄 수밖에요. 네가 어떻게 병원에 있어? 오전이라 한창 일이 바쁠 시간 아니야? 병원에서 이재민 씨가 쓰러져 왔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휴대폰에서 아들이라고 적힌 연락처로 당연히 연락했겠죠. 만약 오늘 제가 몇 억에 오가는 소송이 있었다면 못 왔을 텐데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왔어요. 저런, 미안하구나. 괜히 나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오고. 이제 괜찮으니 어여 가봐. 수술해야 한다는데 보호자 사인은 하고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연락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운이 좋게 와줬지만 앞으로 또 긴급한 연락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엄마 친척분들한테 연락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세요. 그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렇게 할게. 키워주셨으니 제가 자식 노릇하길 원하실 수는 있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인생을 걸고 일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말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말합니다. 괜찮아. 큰 병도 아니고 간단 수술이고 앞으로도 너한테 피 안 가게 할게. 오늘 병원 와줘서 고맙다. 간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 좋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자신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으니 다른 대안을 준비하라는 서리빨 같은 아들 말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게 서운함 때문인지 냉정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은 앞으로도 자기가 시간이 나면 연락하겠다고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돌아가더군요. 무사히 편도 수술을 받고 요양까지 하고 나서 제 몸은 많이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마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길을 가다 우연히 아들 친구 녀석을 만났는데 종수 결혼 축하드려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데 몰랐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웬일로 집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비장한 얼굴을 하고요. 네가 결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진짜니? 오늘 우연치 않게 네 친구 만나서 네 결혼 소식을 들었어. 맞아요. 약혼은 했고 결혼은 3달 정도 남았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아셨다니까 부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가 결혼이라니. 약혼까지 했으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했니? 알았다면 뭐라도 도왔을 텐데. 제가 이러실까봐 말 안 했죠. 제가 결혼하는 집안이 굉장한 부잣집이에요. 장인 되시는 분이 중견기업 대표시고 저도 결혼하면 변호사 일 그만두고 회사 일 하라고 하셔요. 와이프가 외동딸이니 제가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 결혼식 오시고 존재가 드러나면 제 입장이 곤란해져요.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진다니 무슨 말이야? 제가 로펌에서 의뢰받은 일을 하다가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제가 고아에 자수성가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후한 점수를 주시고 사위로 들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재혼에 새엄마 존재까지 드러나고 그 새엄마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시는 거 알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뭐? 지질이 궁상이라니. 내가 너한테 5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맞죠, 오점. 아들은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엄마가 청소 일이나 하고 가난에 쩔어 산다면 누구부터 욕을 먹을까요? 그리고 제 출신이 천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변호사 일하면서 세상을 다시 배웠어요. 썩은 동아줄은 언제든 놔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청수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우린 가족이야. 넌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아들이고. 배자정리라고 하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어차피 내 친엄마도 아니니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들이 제게 자신의 결혼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부잣집 여자랑 결혼한다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저와 모든 연을 끊듯이 연락도 안 받고 다니던 로펌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급기야 일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아들 말대로 저는 완전히 아들과 연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20년을 넘게 친아들처럼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동안의 제 정성과 시간 모든 것이 버려지는 기분과 배신감에 한동안 잠을 못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놈 생각만 하다 보니 청소일도 실수가 많았고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고요. 제가 맡은 층을 다시 청소하고 있던 그때 건물 사장님이 제게 와서 얼마 뒤 자신의 고위원이 열리는데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좋은 자리에 가도 되겠냐고 망설이자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찬성하고 원했다며 꼭 참석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서울 유명 호텔에서 열린 건물 사장님의 생일 잔치에 가게 됐어요. 고위원 장소를 듣고 놀라서 나름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원피스까지 입고 잔치에 참석했더랬죠. 워낙 부잣집 잔치라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수의 친분 있는 사람들만 초대한 모양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연회장 구석에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아들 녀석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와 그런 저를 보고 동시에 놀란 아들이 긴 다리로 성큼성큼 제게 다가와서 화난 목소리로 뭐라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들어온 거예요?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제 이름 팔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난 네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아는 분이 초대해서 온 건데 너는 어떻게 여기 있어? 저희 장인어른 고위원이에요. 다 아시고 깽판 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옷차림은 그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우리 연 끊겼다고 한 거 기억 안 나요? 무슨 덕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원. 진짜 맹세코 몰랐어. 네 장인어른이 사장님이셨구나. 이런 인연이 있다니. 제가 아들의 일방적인 화를 받아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윽고 건물 사장님과 그 가족들이 연회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아들을 발견하고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저희 곁으로 다가왔어요. 건물 사장님과 가족들은 제가 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머니랑 아는 사이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역시나 제가 이런 아줌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외부인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나가라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아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순간 제 안색은 하얗게 질게 됐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건물 사장님은 아들에게 나를 생명의 은인인 그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저도 건물 사장님의 예비사위라고 아들을 소개받았고요.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20년 넘게 키운 저는 알았죠. 아들이 꽤나 당황했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더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막상 예비 처가댁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아들을 보면서 인생 처음으로 모멸감을 맛봤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운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고 저 아이가 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다며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쥐고 안아주던 그 아이가 더는 아니구나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을 걸고 아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요. 저는 수소문 끝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보아하니 결혼 전부터 예비 처가댁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또다시 자기 영역 안에 찾아왔다는 게 불쾌한지 아들은 여태 봤던 얼굴 중에 가장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하고요. 왜 또 오셨어요? 장인어른 고의하는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 쳐도 오늘 회사까지 찾아온 거 완전히 고의네요? 그래, 맞아. 오늘은 진짜 내 의지가 반영된 만남이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20년 넘게 너를 키워준 가족을 버릴 정도로 이 결혼이 너에게 큰 의미니? 너무 당연한 걸 굳이 물어보세요? 인생에 누구나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하던데 저는 이번이 2번째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결혼할 그 아가씨는 사랑하니? 아님 그저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같이 밑바닥층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사치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지도 몰라도요. 그런데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건물 청소 일한다는 것도 그만두시고 더는 제 앞에 거슬리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다 들었으니 이만 가마. 하지만 청소일 그만두라는 둥 하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가 뭘 하든지 너와 더는 상관없는 일 아니겠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혹시 또 모르죠. 처가에 제 엄마라는 명목으로 득보려고 이상한 헛소리를 할지도요. 앞으로 저는 큰일 할 사람이에요. 제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니 어디 궁금하면 해보시던가요. 너나 잘하렴. 더는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역시나 아들은 끝까지 저를 낸대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건물 사장님 사위가 돼서 건물도 물려받고 큰 사업을 할 참이니 눈앞에서 거슬리게 굴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막말들이었기에 저는 그런 아들을 마지막으로 2눈 가득 담고서 돌아왔습니다. 이젠 진짜 제 쪽에서 아들놈과 안녕이라는 다짐을 새기고요. 일주일 후 저는 건물 주인에게 따로 연락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건물 주인 목숨을 살려주고 나서 개인 연락처도 받고 이따금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제가 먼저 찾아뵙고 드릴 말이 있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기에 건물 사장님은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사장님 앞에 녹음기 하나를 드렸더니 이게 뭐냐면서 의아해 하시더군요. 저는 사장님의 말에 지난 20년간의 제 삶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비 사이에 원대한 욕망과 비뚤어진 인성을 폭로했더니 사장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이 녹음기에서 들은 말들이 다 사실이란 말인가요? 네. 부끄럽지만 종술은 제가 20년간 키운 제 양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개 따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양아들이라고 해도 자식인데 이렇게 제게 찾아와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드립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아들 녀석이 정신 차리길 바랬고 사장님 가족분들이 좋은 분들인 걸 알기에 막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충격이 크네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좌절할 걸 아니까 더더 그렇습니다. 딸이 예비 사이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고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제 생명도 살리셨는데 이제는 제 딸 인생도 살려주시네요. 제게 사례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 아들과의 결혼을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것 하나뿐입니다.
건물 사장님의 한탄과 함께 그렇게 저는 아들 녀석에게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후 수수는 말 안 해도 빤했죠. 아들은 결혼 한 달 전 파혼을 당했고 건물주네 집안과의 인연이 정리됐습니다. 후에 아들은 저를 찾아와 저 때문에 부잣집으로 장가가려던 자신의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제 멱살도 잡고 동시에 제발 다시 사장님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제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아들을 무감한 눈으로 바라보며 너의 탐욕과 거짓의 대가가 너에게 돌아온 거라고 했고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다고 그렇게 악에 받쳐 막 살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 벌을 달게 받으라고 말하고 냉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아들과 연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고모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피도 안 섞인 아들을 내가 왜 키우냐며 한 소리 하시던 게 문득 떠오르네요. 살다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허투루 들을 얘기는 아니다 싶고요. 하지만 저는 제 핏줄이 아닌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운 20여 년의 세월을 후회하지 않고 그런 아들을 참교육시킨 복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응당해야 할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아야죠. 후에 들어보니 아들은 건물 사장님네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서울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졌고 외딴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단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네요. 이제는 아들을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몇십 년간 그 아이 삶에서 해줘야 할 일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 임무를 다하고 인연이 정리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건물 사장님의 배려로 건물 상가 자리 하나를 받아서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아주 뜬금없는 일은 아닌 게 저를 키워주신 고모가 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하게 된 거거든요.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고모가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사람도 같이 구해주셨고요. 6년이나 지난 지금 저는 4개의 지점을 가진 반찬 가게 사장으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동네에서도 자리를 꽤 잡았네요. 아들과 절연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아빠를 잃고 저를 붙잡던 11살 아이의 꿈을 꾸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나 보다 하죠. 하지만 다시 만나거나 연을 맺을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아이의 말처럼 인생은 회자정리니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까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언제나 주변에 그런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니까요.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런 짓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남을 해코지하고 이용하는 것뿐일 뿐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해줄 필요가 없죠.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는 다시 사람으로 나아지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닫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은 당신 곁에 남을 테니까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곁에는 당신을 위해 주는 진실한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짓는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2년 전에 한번 파혼한 경험이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처럼 예비시댁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둘 사이의 문제로 헤어졌다기보다 조금 특이한 경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만큼은 엄마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게 살면서 제일 잘한 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 같은 분 계시다면 어른 말 잘 귀담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혹시 사주나 관상을 믿으시나요?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주나 명리학 같은 건 일종의 통계학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생년월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사주나 관상을 큰일을 앞두고 꼭 참고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주나 관상이라는 게 미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숨겨진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안 후로는 맹신을 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 어디까지나 제 사연은 일종의 우연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3살이고 직장생활 7년 차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리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외모는 평범해도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좋아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소개팅 제의가 끊이지 않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3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양가 어른 조율날에 결혼 날짜까지 대충 잡은 상태에서 상견례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다행히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또래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많이들 했어요. 제가 조금 늦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 파혼하기 1년 전쯤인가 결혼을 막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결혼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친구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자친구랑 사귄 지 2년이 넘기도 했고 결혼하자는 말을 하길래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얼굴을 보여드렸거든? 그런데 엄마가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엄마가 관상이 별로라 느낌이 안 좋았는데 나랑 궁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라고 하는 거 있지? 뭐?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믿어. 둘이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괜히 다른 조건 마음에 안 드셔서 트집 잡으시는 건 아니고? 직장 든든하겠다, 인물 멀쩡하겠다. 솔직히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혼하면 그 집 식구들이 나를 말려 죽인다잖아. 그런 걱정을 뭐 벌써부터 하는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관상가나 사주가가 나와 연예인들 사주 같은 거 봐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들으면 찝찝하기 마련이니 친구 엄마도 궁합을 운운하며 결혼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어찌 됐는지 아시나요? 결혼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던 그 친구는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못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 말 안 듣고 고집부리며 결혼을 추진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과 트러블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궁합이라는 것도 아주 무시할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다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파혼했다는 소식 들을 때쯤에는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데이트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평일 저녁엔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다른 연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평범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데이트를 했던 우리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사주 카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친구의 일이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와 재미삼아 궁합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저기 가서 궁합 한번 볼까? 궁합? 운주는 저런 거 믿어? 다 미신인데 그런 데다가 아깝게 돈을 쓰려고 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내 친구 미경이 알지? 걔도 저런 거 안 믿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둘이 궁합 안 좋다고 결혼 반대했다잖아. 근데 둘이 결국 깨진 거 봐라. 아주 무시할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자. 제가 졸라대자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승낙했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자세하게는 딱히 볼 생각은 없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우리 궁합을 봐주시던 카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친구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아가씨, 이 남자랑 궁합이 너무 안 좋아.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둘 다 서로 인생에 줄 그어놓은 팔자라 이거야. 내 말 명심해. 심지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라며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신랑 될 사람 얼굴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여자 잡아먹을 상이야. 내 아들 같았으면 벌써 호적에서 파버렸을 정도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내 말 명심해. 내가 웬만해서는 아무리 안 좋은 커플한테도 이런 말 안 해. 여자도 성격이 센데 남자는 더하네. 남자가 뭔가 감추는 게 많구먼. 허우대는 멀쩡하다는 거에 속아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라 이거야. 아리송한 말만 늘어놓는 카페 사장님 때문에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몹시 불쾌했고요. 내가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남자친구도 너무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열받는지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해서는 이따위 개소리 듣자고 여기 온 거 아닌데요. 다시 똑바로 봐봐요. 살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사주풀이는 또 처음이네요. 은주야 가자. 괜히 돈만 버렸네. 아줌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장사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카페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고 싶었는데 돈 주고 나쁜 말을 들으니 괜히 찝찝하고 신경 쓰이더군요. 자기랑 나랑 잘 맞는다는 말 듣자고 간 건데 뭐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에이 기분만 잡쳤어. 제가 투덜거리는 말에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은주야 아직도 모르겠어? 저게 다 상술이잖아. 저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야. 왜 공부 못하는 애 비싼 학원 등록하게 설득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안 좋다고 말해서 부적이라든가 굿이라든가 그런 걸 돈 뜯어내려는 수법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뭐 납득이 가긴 하네. 근데 혹시 자기 나한테 정말 속이는 거 하나도 없지? 결혼하려는 사이에 서로 감추고 있고 이런 거 나 정말 싫어. 나는 자기가 천에 고아라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절대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감출 게 뭐가 있겠냐? 걱정 마. 다음부터는 저런 사기꾼한테 돈 버리지 말자. 저런 게 혹세무민 아니면 뭐겠어? 고민 상담하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니? 남자친구 말을 들으니 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잊어버리기로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사주니 타로니 뭐 이런 것들 저는 다 상술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고요. 고작 그런 일로 잘 사귀고 있는 우리가 헤어질 것도 아니었기에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커플은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일만큼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언젠가는 양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엄마 아빠는 일단 남자친구 훤칠한 외모에 안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구나 생각하셨대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승낙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무척 떨렸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사 도중 엄마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엄마가 제게 남자친구 사진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주야, 너 남자친구 생년월일 좀 엄마한테 알려줘봐. 그리고 얼굴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몇 장 보내놔라. 엄마 말 듣자마자 뭘 하려고 하는지 딱 짐작이 되더라고요. 엄마, 뭐 점 같은 거 보려고 그러는 거지. 나 그런 거 싫어해. 하지 마.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만 안 좋게 그런 건 뭐하러 보려 그래?
제가 펄쩍 뛰며 싫다고 하자 엄마 말은 이랬습니다. 얘, 엄마가 나조차고 이러는 줄 알아? 너는 결혼이라는 게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답답해 죽겠다 이거사. 여자가 결혼 한번 잘못하면 팔자가 얼마나 꼬이는 줄 아니?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이 있잖아. 너는 엄마 딸인데 사위 된다는 사람 얼굴 멀쩡한 것만 보고 어떻게 덜컥 결혼해라 말을 하겠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아무 소리 말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해. 괜히 이상한 점집 가서 나쁜 말이나 듣고 부적이니 뭐니 엄마 돈 떼일까봐 하는 말이야. 그런 거 다 상술이라고 그러던데? 걱정하지 마. 엄마 점집 가는 거 아니야. 너 엄마 친구 지영이 이모 알지? 너 그 이모가 심심풀이로 사주나 관상 같은 거 잘 봐주거든. 점쟁이도 아닌데 은근히 용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돈 뜯길 걱정 말고 솔직히 말해줄 거 아니니? 엄마 친구에게 물어본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릴 명분이 없더라고요. 마지못해 엄마에게 그 사람 생년월일과 갖고 있는 사진 몇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는 문제로 조금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인사를 했으니 이제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 인사를 한 후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뭔지 모르게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자기 집에 인사드리는 걸 자꾸 미루려고 하더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얼버무리는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남자친구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혹시 나에게 뭔가를 감추는 건 아닌지, 아니라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실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로는 나랑 결혼하겠다면서 왜 영훈 씨 부모님한테는 나 소개 안 시켜주는 거야?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은 우리 집에서는 여자 쪽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부모님은 며느리가 전문직이나 아니면 공무원 같은 안정된 직장을 갖길 바라셔.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다 몇 번 말아먹고 잘 안 된 적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감 직업이 성에 안 차신다는 거야? 지금 다니는 직장도 정년이 보장된 곳이라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어떻게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러신데? 저는 너무 기분 상해서 남자친구에게 툴툴거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눈